음력 새해 세 달의 첫날 설. 한 해의 최초 명절인 설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대이동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지가 모두 모인 자리,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명절마다 윷놀이를 비롯한 여러 민속놀이를 즐겨왔는데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 속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이를 통해 후대에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 설 명절,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민속놀이와 함께 민속놀이를 새롭게 즐기는 법까지 소개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기는 윷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행해오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처음엔 농사의 풍흉과 한 해의 기흉을 점치는 점술 도구로 시작됐지만 점차 놀이로 변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죠. 특히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기르던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유춘 소, 모는 말에 비유했습니다. 왁자지껄 흥겨운 놀이판의 중심에 언제나 자리했던 윷놀이. 예전과 달리 점점 과거의 놀이로 밀려나고는 있지만 전통 유체 과학 원리에 주목하고 이를 복원해 널리 알리려는 의미 있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윷은 생산성과 작업의 편리함 때문에 기준도 없고 모양도 천차만별이라 제대로 된 윷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이태영 대표. 나무 재료부터 구체적인 고증 작업을 통해 전통 윷을 완성했습니다. 옛 문헌 고증을 통해 복원 제작된 전통 윷이 만들어지는 현장. 그런데 일반 윷과 전통 윷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학 도서관도 다니고 이렇게 그 옛날 고증들을 문헌들을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 이제 결론은 윷이 굵기는 어른 엄지 손가락 정도의 굵기, 그리고 앞뒤 배가 약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양쪽 끝 부분이 가늘어져야 일단 손에 만졌을 때 부인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잡기에도 손에 잡을 수 있는 감각이 좋고 만지기가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든 기준과 이 유치에도 그냥 막 깎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능성을 다 살려서 그 원래 우리 고증을 따라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윷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와 만나게 되는 걸까요? 먼저 요즘 같은 겨울에 나무를 벌목하고 잘라 다듬는 제제 과정을 거친 뒤 봄까지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이후 여름에서 가을까지 윷가락 모양으로 깎아 채색하고 가공하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다 하면 무려 1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첫째는 잡기가 편해야 되고요. 던질 때 무게감이 있고 좀 청명한 소리가 나는 윷이 좋습니다. 국내산 우리 박달나무나 자작나무, 나무의 밀도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소리들이 좀 청명하고 또 무게감이 있고 던져서 떨어질 때 좀 청명한 소리가 나는 윷들이 좋은 윷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윷놀이 때마다 윷가락을 찾고 말판과 말을 만드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윷, 말판, 말이 함께 든 윷놀이 세트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트만 펼치면 언제 어디서든 윷놀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두 우리 전통 민속 놀이인 윷놀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예, 윷놀이라는 게 고스톱처럼 어떤 뭐 게임이나 그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남녀노소에 절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뭐 시아버지나 그 며느리 또 할아버지와 손자 어른과 아이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또 인원수와 제한 없이 어디서나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정말 참 건전한 우리 가족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놀이 방법이 단순하고 운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윷놀이. 윷놀이는 가장 평등한 놀이라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기는 비법이 보이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유실을 던지면 이게 판판한 면이 이렇게 위로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는데 이 네 개를 던졌을 때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가는 그런 게 정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 또 확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짝은 어디로 넘어질까요? 유짝의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약 67도일 때 무게중심은 받침점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짝은 그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67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면 쪽으로, 67도보다 큰 경우에는 둥근 면 쪽으로 넘어집니다. 즉 반원 모양의 유짝을 던지면 둥근 면이 바닥을 향하고 평면이 위를 향할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짝의 단면은 둥근 면이 반원보다 더 큰데 이런 경우에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달라져서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67도보다 작아도 유짝이 둥근 면 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짝을 던지면 둥근 면이 위를 향할 확률보다 평면이 위를 향할 확률이 더 높죠. 그렇다면 윷을 던져서 나오는 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엎어지는 거하고 두 가지가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 치면 각각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네 개가 이렇게 각각 하나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이 네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16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도가 나오는 거는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그런데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하나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네 가지가 있죠. 예. 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나 걸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4가 되는 거고 개는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6이 되는 거고 윷은 다 이렇게 되든지 모는 또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각각 한 가지씩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윷하고 모는 16분의 1 각각 16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요소들 때문에 확률은 복잡해집니다. 아무래도 이 윷이라는 게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떨어질 때 뭐 충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모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방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확률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확률이 상당히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충돌 각도, 유짝을 던진 높이, 바닥과의 충돌 속도, 반발 정도, 마찰, 유짝의 생김새 등으로 확률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단순한 듯 복잡한 확률의 놀이인 신명나는 윷놀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져왔습니다. 우리 고유의 철학이 담겨있는 한민족의 놀이 문화, 윷놀이.
여러분도 오늘 오랜만에 서랍 속 먼지 묻은 유출 꺼내 가족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류가 처음 그 꿈을 실어 바람에 날려보낸 기구, 연. 연날리기는 썰매타기, 팽이치기와 함께 겨울철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아이, 어른 모두가 즐겨했던 전통놀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특히 정월 초하루인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본격적으로 연날리기를 했는데요. 연을 최초로 날린 나라는 중국과 그리스로 약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군사적인 목적으로 발명됐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진덕 여왕 때 김유신 장군이 신라군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했고, 고려시대에는 최영 장군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연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이 군사통신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군사 전술 신호연들을 살펴보면 기바리 눈쟁이 연은 맞붙어 싸우라는 의미를, 까만 외단가리 연은 새벽에 북쪽을 공격하라는 의미를, 머리 눈쟁이 연은 적의 능선을 공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용연은 우천을 알리고, 흑 외단가리연은 적의 북쪽 방향으로 공격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연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놀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 연이 날기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 양력이란 것은 이제 연 위쪽을 지나가는 공기하고 아래쪽을 지나가는 공기하고 속도 차이로 인해서 아래쪽 압력이 위쪽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연이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으로 연이 날게 되는 거죠. 공기보다 무거운 연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연 날리기의 원리는 비행기의 날개가 뜨는 것과 동일한데요. 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연줄이 잡아당기는 장력, 바람에 의해 뒤로 작용하는 항력,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양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줄과 지면이 10도에서 45도 정도의 작은 각을 이루는데, 연이 낮게 나는 경우에는 연에 작용하는 전체 힘 중 양력이 남아 이 힘으로 연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바람이 부는 곳에서 연을 지면과 비스듬히 두면 공기가 연과 부딪혀 연에 힘을 주는데, 이때 연의 앞쪽에서 충돌하는 공기에 의한 힘이 더 커서 연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을 양력이라고 하죠. 연은 일본을 비롯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싱가포르, 네팔 등에서도 날리는데, 그 모양새나 과학적 원리가 우리 연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은 방패연과 가오리연으로, 특히 방패의 사각형은 땅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연은 크기를 막론하고 모두 짧은 장방형 사각으로 되어 있으며 바람을 잘 받아 잘 뜨게 돼 있는데, 연의 가운데 둥글게 방구멍이 뚫어져 있어 강한 바람을 받아도 바람이 잘 빠져 연 몸체가 상할 염려가 없습니다. 날리는 솜씨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우회하거나 후퇴, 전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래 높이 날릴 수도 있죠. 연으로 재주 부리기와 싸움이 가능한 것은 우리 전통연의 구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국민속촌에서 직접 연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분하고 같이 가오리 연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가오리 연은 대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대나무 길이가 서로 조금 다른데
약간 짧은 것이 이제 가오리연의 가운데 살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좀 긴 것은 허리살이라고 해서 활 모양으로 이렇게 굽혀서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같이 붙일 거예요. 단단하게 대나무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게 고정이 잘 되고 균형이 잘 맞아야, 비율도 잘 맞고 균형도 잘 맞춰져야 하늘에서 잘 날아요. 중심살과 허리살을 붙인 다음 모서리 종이로 싸서 바른 뒤 양쪽에 날개를 붙인 후 긴 꼬리를 연 아래에 붙입니다. 꼬리는 연이 날 때 연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목줄을 매기 전 가오리연 두 곳에 꽁수 구멍을 뚫어주는데, 구멍을 뚫을 땐 중심살에 바짝 붙여 뚫어야 합니다. 한 가닥의 근의 줄이 되면 두 줄을 합쳐 잡은 뒤 연의 아랫줄 길이가 윗줄 길이보다 약간 길게 매듭을 묶어주면 됩니다. 자기 얼레를 잡고 연실을 묶어줄 거예요. 자, 날려보러 갑시다. 네. 자, 이제 완성된 가오리연을 하늘 높이 날려볼까요? 연을 잘 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연 날리기에 적합한 풍속은 초속 5m 정도로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하고요. 연을 날릴 때의 자세는 연과 날리는 사람의 앞가슴이 늘 직선으로 맞보고 있어야 합니다. 연실을 조정할 때도 바람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요. 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다시 감아야 되고, 감으면 내 쪽으로 오잖아, 연이. 그렇죠? 그다음에 바람을 많이 받으면 다시 풀어줘야 돼. 자, 떨어지잖아. 감아줘야 돼. 자, 잡아봐. 자, 잡아서 돌리면 돼. 자, 풀어줘야지, 이제는. 바람을 많이 받을 때는, 자, 풀어주고. 그렇지. 풀어주고, 더 풀어줘도 돼. 더 풀어줘도 돼. 최근에는 연 날리기를 이용한 연 발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 발전은 요요의 원통 바퀴를 지상에 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연을 날리면 지상의 회전축에 감긴 줄이 풀리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회전축이 요요의 원통 바퀴처럼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요요와 마찬가지로 줄을 감을 때는 조금만 힘을 주어도 됩니다. 실험 결과 줄을 감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연이 하늘로 가면서 만든 전력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 기술로도 적합하다고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즐기는 놀이로 아직도 곳곳에서 진행되는 연날리기 대회. 오랜만에 갖은 시름과 걱정을 고운 연에 담아 저 멀리 푸른 하늘에 날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골목길이나 넓은 마당에서 즐기던 놀이, 제기차기. 제기는 엽전이나 쇠붙이에 얇고 질긴 종이나 천을 접어서 싼 다음 끝을 여러 갈래로 찢어 너풀거리게 한 놀이기구인데요. 제기차기는 고대 중국의 공차기인 축국에서 비롯된 놀이입니다. 제기 또는 제기차기라는 말도 축국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인데, 원래 공을 차는 축국을 조선 초기에는 벼기라고 했다가 저기를 거쳐 제기로 바뀐 것이죠. 조선 후기에는 내기를 위한 엽전 제기가 등장하다가 근대 이후 쇠붙이에 플라스틱을 합쳐 만든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기차기는 아무 때나 가능했지만 주로 겨울에서 봄 사이에 즐기는 놀이로 더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집 밖에서 공을 차면서 땀을 내고 체력을 기르며 건강도 유지한 것이죠. 이미 신라 때 김춘추와 김유신이 정월에 축국을 한 것도 그 같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기차기엔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예, 제기는 중력과 공기 저항력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놀이기인데 특히 그 술이 제기가 많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오래 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술 개수가 많거나 적거나 개수에 따라서 제기를 차는데 쉽게 찰 수도 있고 어렵게 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술의 개수라든지 술의 재질, 그다음에 술의 넓이라는 것을 조절해서 자기 몸에 맞게끔 만들어서 사용하면 잘 찰 수가 있을 겁니다. 만유 인력과 공기 저항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놀이 제기차기. 그러나 빠른 낙하 속도 때문에 제기차기를 충분히 즐길 수 없어 아쉬움도 남는데요. 과학 원리를 접목해 이런 아쉬움을 해결해줄 획기적인 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제기와 달리 잘 차는 사람들. 언뜻 보기에도 제기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반 제기보다 술의 길이가 길고 그 넓이가 훨씬 큰데요.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일반 제기는 이렇게 몇 번 차지 못하는 반면 이 독특한 모양의 제기는 훨씬 더 여유롭게 찰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일반 제기는 추가 동그람하고 작기 때문에 저항받는 게 없어요. 추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공이지만 수술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45, 한 어떤 건 큰 거 60대거든요. 높이 올라가는 7, 8m 올라가는 거는 6, 70cm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 제기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공도 좀 크고 수술이 크다 보니까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차는 사람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많이 찰 수 있는 기회가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일반 제기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죠. 하나 둘 소리에 맞춰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나풀나풀 가벼운 춤을 추는 제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우리의 민속놀이입니다. 이것 봐라, 이거 내 팽이다. 우와, 그 팽이 어디서 났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셨다. 우와, 나도 갖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할까? 우와, 정말? 우와, 신난다. 원뿔 모양으로 깎아 만든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며 즐기는 민속놀이 팽이치기. 먼 옛날 도토리나 상수리처럼 둥글고 길쭉하게 생긴 물체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그 유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본 서기에 우리나라의 팽이가 일본에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때문에 삼국시대에 이미 널리 유행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조선시대 문헌에는 팽이가 핑이로 기재돼 있기도 합니다. 팽이치기를 할 때 초반에 팽이를 채로 몇 번 쳐서 놔두면 팽이가 꽤 오랜 시간 저절로 도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팽이가 계속해서 돌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 운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팽이를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한 번 회전을 시키면 회전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회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팽이 바닥과 아래쪽 바닥 사이에 마찰을 맞다면 팽이는 계속 돌 겁니다. 그런데 공기 저항이 때문에 회전 속력이 점점 늘어지면 우리 팽이채로 이제 다시 에너지를 가해 주어서 팽이를 계속 돌게끔 할 수 있습니다. 팽이가 넘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회전축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고 얼마간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세차 운동은 회전 빠르기가 줄어들면서 팽이의 회전축이 또 다른 축 둘레를 도우는 현상입니다. 세차 운동을 하는 동안 회전 속도가 일정하면 회전축이 그리는 모양은 원뿔형이 되죠. 또 회전축이 회전하면 팽이를 원래의 바로 선 자세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팽이가 빠르게 회전하면 회복력이 크기 때문에 쓰러져 가던 팽이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관성과 마찰력의 균형이 이뤄낸 놀이 팽이치기. 그렇다면 팽이치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팽이를 이제 오랫동안 잘 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바닥과 마찰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팽이 아래쪽을 보면 총알이나 구슬 같은 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얼음 위에서 팽이를 치게 되면 오랫동안 쉽게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딱지를 땅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그 옆을 쳐서 땅바닥의 딱지가 뒤집히거나 일정한 선 밖으로 나가면 이기는 놀이, 딱지치기. 주로 남자아이들이 많이 해왔던 딱지치기는 지방에 따라서 땅지치기, 떼기치기, 빠치치기, 표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이가 귀했던 옛날에는 책표지나 닭종이를 여러 겹 붙여 만들거나 재래식 헌 장판을 사각형으로 오려서 만들기도 했는데요. 1950년대 이후 두껍고 질긴 종이가 나오면서 접는 딱지가 보편화됐고, 이후 딱지치기는 전국적인 아이들의 대표 놀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딱지를 어떻게 접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흔히 방석 딱지라고 하는 사각형으로 접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장으로 접는 방법과 두 장으로 접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지치기에도 물리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딱지를 밑에 바닥에 있는 딱지에 내리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아래쪽 딱지가 다시 바닥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럼 바닥은 자연과 반작용 원리에 의해서 딱지에 힘을 주게 돼서 딱지가 땅 위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게 때릴수록 자연과 반작용이 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잘 튀어오르게 되죠. 우리가 딱지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게 되면 땅에 깔려있던 딱지와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딱지가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한 힘만큼 땅도 위로 딱지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밀려 올라간 딱지는 공중에서 한 바퀴쯤 돌다가 떨어지면서 뒤집어지거나 그대로 떨어지게 되죠. 딱지치기에는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지치기를 할 때 이기기 위해선 딱지를 무겁게 접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딱지가 무거우면 아래 밑에 있는 딱지를 때리게 되면 힘을 더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자연과 반작용에서 더욱 높이 튀어오르게 되니까 상대방 딱지를 넘겨뜨리는데 훨씬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헌 달력을 이용해 만들었던 딱지 한 장이 큰 재산이었던 시절, 한 장 한 장 따먹는 재미만큼 꼬깃꼬깃 만드는 재미도 그 못지 않았습니다. 딱지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손에 땀을 쥐던 그 시절이 아련합니다.
두 편으로 나뉘어 항아리에 화살을 던진 다음 많이 넣는 편이 승리하는 투호놀이. 옛날 궁중과 양반집에서 하던 민속놀이입니다. 화살을 던졌을 때는 미는 힘을 받아 포물선을 그리며 앞으로 나가다가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는데 땅의 만유 인력이 투호 화살의 인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화살이 땅으로 떨어지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수평으로 던지면 항아리에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살의 앞쪽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옆으로 던져야 항아리에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그네에 올라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민속놀이 그네뛰기. 그네는 동네 마당에 있는 큰 나뭇가지나 기둥에 두 줄을 매어 놀던 놀이도구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씨름과 함께 여성들이 즐기던 대표적인 단오놀이죠. 그네는 유래가 불확실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네에 관한 기록은 고려 시대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상류계층에서 화려한 놀이로 즐겼다고 하는데 이런 전통은 조선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춘향가의 최초 자료인 만화본 춘향가에서 춘향은 그네뛰기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하죠. 그네뛰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네뛰기는 결국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네를 계속 뛰려면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네와 자기 몸에 에너지를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네가 최하점으로 내려갈 때는 앉고 올라갈 때는 일어서면서 일어서는 자체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일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뛸 수 있는 거죠. 물론 최하점 내려갈 때 몸을 숙이게 되면서 공기 저항력도 적게 받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네뛰기와 함께 여성들이 즐기던 널뛰기 역시 과학 원리가 적용되는데 여기엔 지렛대의 원리,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일과 에너지의 원리 등과 같은 다양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짝 뛰어서 널판을 밟으면 널판의 중앙에 있는 받침 때문에 지렛대의 원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지렛대의 원리로 전해진 힘은 맞은편에 있던 사람을 띄우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물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튀어오를 때 자기 자신이 항상 연지 위로 뛰어오르려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연지 위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장소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반 물체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튕겨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뛰어오를 때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연지 위로 뛰어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도 옆으로 이렇게 널빤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널빤지 양쪽에 각각 올라서 뛰는 널뛰기. 널빤지 가운데 사람이 올라앉아 널빤지를 널 받침 위에 고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널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선 몸집이 비슷한 사람들이 마주 뛰는 것이 좋지만 몸무게의 차이가 있을 때는 몸무게가 적은 사람 쪽으로 널빤지를 길게 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이것을 밥을 더 많이 갖는다, 널밥을 조절한다고 말합니다. 전신 운동인 널뛰기는 체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그네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통해 한 해 농사로 인한 피로를 달래고 가족과 이웃 간의 결속력을 다지며 새로운 풍년을 기원했던 우리 조상들. 한국의 민속놀이는 120가지나 된다고 하지만 그중 우리가 기억하는 민속놀이는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가족애를 느끼고 협동심을 기르며 체력도 키울 수 있는 놀이. 바로 과학의 원리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 민속놀이입니다. 남은 설 연휴는 온 가족과 함께 민속놀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 가족하고 화목하게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정겨움 함께 나누시면서 행복하신 설
제기차기로 화목하게 한 번 더 기쁨 배로 증가해서 행복하신 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모처럼 가족간에 모이셨는데 고수도 인터넷 게임보다는 윷놀이 재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신명나는 윷놀이 한판 하시면서 가족간에 더욱 화목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